자, 우리 이제 오늘부터 이제 파산 절차 뭐 이쪽으로 들어를 가는데요. 네. 그래서 어, 저희가 네. 자, 파산 아시죠? 파산. 네, 파산 뱅크럽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파산 뱅크럽시. 요 말이 방카로타라는 그 이탈리아 말에서 유래한 거라고 합니다. 방카로타인데 이게 이제 브로큰 벤치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 찾아봤는데 이게 이게 좀 이게 옛날 이탈리아 말하고 지금 이탈리아 말하고 좀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요. 예, 검색을 해보죠. 사전. 네이버로 갈까요? 네이버 사전이 있으니까. 어, 전체 화면 공유로 해야겠어요. 전체 화면 공유해서. 자, 여기, 예. 사전이, 안녕하세요. 사전이, 이탈리아어가, 이렇게, 예. 그래서, 앙카 하면 은행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앙카 은행. 은행, 방죽, 뭐 등에 기대는 것이 없는 접는 의자, 방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로타, 타는 또 브로큰이 아니라 보시면 명사로만 나옵니다. 파괴, 붕괴, 패전, 패배, 패주. 여기도 보시면은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 지금 말은요. 로타가 아니라 로토더라고요. 브로큰이라고 나오잖아요. 브로큰, 형용사 파손된. 그죠? 브로큰. 그래서 그리고 방카도 방코 하니까 이제 벤치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카로타에서 어원이 온 말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방코 그다음에 로토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렇게 방카로타 브로큰 벤치인데요. 이게 보니까 그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에 그 빚 못 갚으면 야반도주 하는 것 하고 막 그 채권자들이 그 집에 와가지고 완전 난리를 피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상인이 그 이제 그 자기 진열 상품 진열 때 이렇게 상품 내놓고 파는데 그 이제 빚을 채무를 갚지 못하면은 와가지고 다 채권자들이 거기 다 때려 부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벤치가 벤치가 이제 앉는 의자라기보다는 그 진열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부서졌다라는 그러니까 좀 관용적인 표현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 뱅크럽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산이라는 말도 쓰고 도산이라는 말도 쓰는데 인솔벤시라고 하잖아요. 인솔벤시. 요거는 이게 저게요. 여기 솔부 이렇게 이탈리아가 아니라 이건 영어죠.
그래서 솔브에서 온 말입니다. 솔브. 솔브가 이제 해결하다, 풀다, 녹이다, 녹이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솔벤트라고 혹시 솔벤트가 뭐 페인트를 녹이는 그 유기용제라고 하던데 솔벤트가 그래서 솔브에서 풀다, 녹이다, 뭐 해결하다 이런 솔브인데 요 앞에 인이 붙으면 이 인이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보시면 인이 부정 반대의 뜻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인솔브 하면은 못 녹인다는 거죠. 못 녹인다는 거. 해결 못 한다. 못 녹인다. 뭔가 못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못 갚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솔벤트, 파산한, 인솔벤시 뭐 이렇게 이런 어, 어, 단어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인솔벤시가 이제 도산이라고 합니다. 파산, 도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 네. 보통 이제 이런 단어들을 쓰거든요. 인솔벤시, 디폴트, 컨클루셔, 그 다음에 뱅크럽시. 비슷비슷한 의미, 이제 파산과 관련된 비슷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들인데요. 요 단어들의 차이는 그겁니다. 인솔벤시는 그냥 갚을 능력이 이제 없어서 못 갚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채무를 이행을 못한다. 그러니까 못하는 지경이 됐다. 그게 이제 인솔벤시예요. 인솔벤시. 그럼 디폴트는 뭐냐면 이제 못 갚은 거죠. 진짜. 디폴트. 채무 불이행 상태. 이행을 못한, 이행불을 못한 게 이제 디폴트. 그러니까 빚을 진짜 못 갚은 겁니다. 인솔벤시는 이제 뭐가 없든지 하여튼 못 갚을 것 같은 상황, 능력이 안 되는 그 상황이 된 거고, 디폴트는 진짜 이제 못 갚은 거고요. 그 다음에 컨클루션은 이제 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압류가 들어온 거고, 뱅크럽시는 이제 진짜 이제 파산입니다. 저건. 그러니까 어떤 뱅크럽시는 그러니까 법률적 용어라고 보면 돼요. 법률적 용어로 이제 파산 절차에 들어간 거. 그걸 말해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아마 뱅크럽시는 그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파산법이라는 게요. 1962년에 이렇게 제정이 되는데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이렇게 제정이 돼요. 그 후에 뭐 그 개인회생법이란 것도 이제 되는데 그래서 1962년에서 2005년은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었어요. 상당히 이제 뭐야 좀 복잡했고 그리고 거의 이제 배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 법과대학에서도 안 가르치던 과목. 그 사법연수원에서 저거 이렇게 세 개를 한 묶음으로 해서 가르치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 교재를 그 연수원 교재를 갖다가 사다가 공부를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1962년에 보시면은 네, 네, 여기 이제 왔는데요. 이게 그 폐지된 법령들은요. 참 찾기가 힘든데 가장 좋은 게 여기에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있죠? 여기가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최신 여기 폐지 법령이 있습니다. 해서 연역 법령 무기를 보면 이렇게 이제 폐지 법령이 뜨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조문 목차 보시면 이렇게 이제 조문 목차를 보여주고요. 굉장히 많죠. 이렇게 이제 300 몇 조까지 있습니다. 파산법이 원래. 그리고 옆에 연혁 목차를 보면 이게 개정된 내용을 쭉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62년에 제정이 됐거든요. 62년 1월, 아, 1월 1월 20일 법률제 998호로 했고 개정 이렇게 신규 그래서 1912년 3월 18일 제령 제7호 조선 민사령에 의하여 의용된 파산법은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구법령인 바 이는 현실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이 많으므로 이를 대체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쭉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912년 3월 18일 이제 쟤는 조선 민사령에 의해서 의용된 파산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본의 파산법이죠. 당시에 일본 제국의 파산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62년에 파산법이 제정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시행이 붙이게 보면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으니까 1월 20일부터 시행을 하는 건데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 했으니까 1월 20일 시행인데 62년 1월 20일이 될 때까지 일본은 1945년에 미국에게 항복을 하고 미 군정 시기를 거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대대적으로 많은 법령들이 그 개정 작업을 했어요. 많이 개정이 됐는데 어, 그 개정되기 전에 어떤 그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제국의 법 체계를 우리는 계속 쓰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왜냐하면 법을 제정하지 못하니까 옛날에 있던 것들을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썼다는 음, 계속 이렇게 써왔다는 문제가 좀 있는데 그래서 새롭게 그럼 제정한 요 파산법, 화의법도 이제 같이 저기를 하거든요. 화, 화의법. 화의법은 폐지한다. 똑같이 1월 20일 날 했어요. 화의법. 화의법. 이렇게 그죠? 62년 1월 20일 날 997호로 이렇게 제정됐는데 화의법. 회사정리법도 같은 시기에 회사정리법은 조금 늦게 12월 12일 날 제정이 이렇게 됐는데요. 회사정리법 이렇게 제정이 되는데 이게요. 이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이라는 이제 딱 세 개,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5년까지 우리 이제 이 파산이라든가 회생이라든가 이 구조에서 요 세 개의 구조로 짜여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개인 회생법, 개인 채무자 회생법인가 그게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됐는데 이렇게 이제 요 세 개의 체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일본 조선 민사령에 의해서 시행되던 일본의 파산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문제점 때문에 제정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일본 거 그대로 또 비껴온 거거든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상 어, 사실상 그래요. 많이 이제 베껴왔고 그리고 아,
당시에는 그랬죠. 사실 이런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냥 좋은 주먹 놔두고 왜 그 재판소에 가겠습니까? 예, 그죠? 그 누가 부도 났다 하면 그 채권자들이 그 집에 다 달려 들어가가지고 다 서로 다 뜯어가고 뭐 어디 그다음에 뭐 쫓아다니고 도망 다니고 뭐 그러던 시절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있는데 뭐 그다지 그렇게 실용성이라든가 이런 활용도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뭐 회사정리법 이런 건 사실 그 오히려 회사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 있는 그 회사 부도낸 그 저기를 도와주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그 이제 어떤 두둔하기 위한 법인 것처럼 많이 그래서 상당히 그 비판이 많았어요. 예, 상당히 비판이 많았던 그런 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이라는 세 개의 체계로 있다가 이렇게 이제 드디어 2005년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요 체계로 이제 완전히 이제 뭐랄까요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그 저기죠. 이 세 개의 법령을 다 폐지를 하고 새로운 법률을 이제 제정을 한 겁니다. 보시면요. 그래서 요거부터 없을까요? 네, 요 검사 없애고 파산법 보시면은 여기요. 파산법은 이를 폐지한다. 이게 언제죠? 2005년 3월 31일. 그래서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간단하죠? 법조문 지금 파산법 조문 요거 하나예요. 파산법은 이를 폐지한다. 예, 딱 나와요. 이제 폐지됐습니다. 이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쭉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보시고요. 파산법 폐지됐고 파산법 폐지됐고 화의법도 마찬가지로 네, 똑같이 폐지됐죠. 화의법 폐지됐고 그 다음에 화의법 폐지되고 회사정리법 역시 네 이렇게 폐지됐어요. 회사정리법 폐지됐죠. 그러면 이게 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느리네요. 아주. 네, 가장 최근 건데요. 우리는 최근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저기가 됐죠. 개정이. 지금 2021년 12월 28일 날 개정된 게 가장 최신의 개정인데 이제 제정됐던 것이 예, 여기 2005년 5월 31일 제정 이게 목록으로 37번이니까 36회 개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른 법률이 개정돼서 이렇게 다른 법률이 개정돼서 덩달아서 개정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이 법률 자체가 개정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연역 목차를 보면 이 개정 내역들이 쭉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제 16,652호 있잖아요.
652호 2019년 11월 26일 타법 개정. 그래서 다른 법에 의해서 이제 개정이 된 건데,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이건. 법률 제 1865호, 그러니까 18,652호. 근데 이게 그 계속 개정되는데 개정된 법령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가져와야 될 때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해야 될 때. 그때는 몇 월 며칠 개정 몇 월 며칠 법률제 몇 호로 개정된 뭐 이렇게 표기해서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도 계속 개정이 돼 오고 노동조합법도 계속 개정이 되니까 그 개정된 것들을 이제 저기를 이렇게 표기를 해주려면은 저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법률 제 몇 호, 언제 개정된 근로기준법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이제 개정이 돼 온 거고요. 그래서 최초의 이제 제정법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저 판례 문헌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 뭔가 진짜 이게 문제가 있는, 그래서 이제 이게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판례 같은 걸 이렇게 눌러보시면 관련 판례들이 여기 밑에 이렇게 쭉 뜨거든요. 관련 판례들이 뜨고요. 그 다음에 문헌을 선택을 하시면 관련된 이제 문헌들이 논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기사 이런 것들이 뜨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기사해서 이런 거 뜨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목차까지는 나오는데 본문은 제공을 하지 않아요. 본문을 제공받으려면은 아마 이게 저기 법원 도서관에 가야 될 테고,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 저기로 학교 도서관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학교 도서관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요 있죠? 요 제목이라든가 요것만 이제 사항을 알아서 검색을 하면 바로 이제 어, 대부분의 저기는 받으실 수 있어요. 그냥 무료로. 대부분의 저기는 아마 학교 저기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저기 교회 접속 되시죠? 안 되나요? 외부에서 학교 도서관을 통해서 되시죠? 제가 논문 쓸 때 안 돼가지고. 제가 논문 쓸 땐 그런 게 안 돼가지고. 열심히 발로. 그, 뭐죠?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때문에 대전대학교 도서관까지 대전대학교 내려갔다 오고. 그게 국회 도서관에 있으면 좋은데 없는 자료들은 그 학교까지 가서 빌려서 복사를 해야 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상 보시면은 이게 이제 법률 제정이나 개정 자료들은 여기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가시면은 이게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게 줄이가 있죠? 의안 검색을 좀 상세 검색으로 해서 이거 너무 간편 검색으로. 이게 2005년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여기 2002년 이 국회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 아니고 의안 번호는 모르고 이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면은 관련된 의안이 이렇게 쭉 뜨는데 82건
대안이 검색이 되는데요. 어차피 지금 재정이니까 이게 임기 만료 폐기가 된 거 있죠. 임기 만료 폐기가 된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건. 그래서 2003년에 제안이 돼서 2004년에 그 임기가 국회 임기가 만료가 돼가지고 이제 폐기가 된 거고, 그 다음 게 이제 대안이 반영이 돼서 폐기됐다라고 했죠. 그러면 요거 아마 요게 이제 정부에서 제출한 건데, 여기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서 대안이 다시 그러니까 그 이제 수정안이 제출되고, 그 수정안 제출하면서 요게 폐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죠. 원안 가결된 거 요거. 요게 실제로 이제 그 아까 대안으로서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전에 이렇게 그냥 단자로 써놔가지고, 예, 2005년 2월에 그 법사위에서 심의했던 책입니다.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안 대안으로 쭉 있고, 예, 이거를 제가 올려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보니까 지금 쪽수가 안 나오는데요. 그죠? 여기 있죠? 여기 332쪽. 그래서 이 332쪽 출력을 할 수가 없고, 실제로 중요한 내용도 없거든요. 여기부터는 진짜 법률안입니다. 그냥 1조 이거.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의안 정보 시스템에서 이렇게 이제 통과된 법률안뿐만 아니라 현재 그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에 관한 내용들을 쭉 보시면 되는데요.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보는 여기 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는 바로 여기 있거든요. 개정 이유 있잖아요. 본문이 있고요. 요 이제 그 이 법률의 그 본문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본문과 부칙이 있고요. 개정 이유가 있는데, 개정 이유를 보시면은 이렇게 그 저기 있는 게 그대로 다시 여기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국회 법에서 논의됐던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여기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그죠? 좀 글씨 크기를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걸로 보죠. 뭐. 그래서 법률 정보 시스템에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세 개의 체계로 되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그 다음에 개인채무자의 회생법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적용 대상이 다 달라요. 파산 문제, 그 다음에 화의, 뭐, 이렇게 쭉 다른데, 이게 더군다나 이제 그 회생, 다시 이제 파산은 완전히 이제 법인을, 회사를 이제 그 해산해서 청산시키는 거고, 회생은 그걸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다시 살리는 건데, 그 회생 절차도 회사 정리 절차랑 화의 절차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법인과 회사와 관련돼 있는 거고, 개인 소비자의 경우에는 개인 채무자 회생법 이런 게 다 따로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회사 정리 절차하고 화의 절차하고 여기 조금 어, 뭐랄까 이게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회사 정리 절차는 아마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그런데 이제 화의 절차는 또 이제 주식회사라든가 대기업은 또 저 화의 절차를 밟을 수 없고, 뭐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조금 화의 절차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좀 자율적인 측면이 강한데, 자율적인 측면이 좀 강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제기가 된 게 언제 문제 제기가 됐냐면, 그전에는 문제 제기가 잘 안 됐어요. 62년에 제정되고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까지 그냥 저게 있는지도, 저런 게 있나 저런 게 있나 아마 변호사들도 저런 게 있나 뭐 하는 저기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때는 뭐 대부분 변호사들이 로펌보다는 그냥 개인 변호사들을 많이 했잖아요. 일단 뭐 이제 그 자기 동네에다가 한번 사무실 차리고 그러던 적인데, 그러니까 저런 문제들, 개인 송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그런 게 법률 문제로 다뤄지니까 저런 문제들은 거의 뭐 이제 잘 취급을 안 하고, 그래서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영역 뭐 이렇게 됐었는데, 저게 문제가 된 건 결국에 그 97년 때죠. IMF 위기가 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런 문제들이 탁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 전에 이제 90년대에 뭐 우루과이 라운드니 뭐니 그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외국에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죠. 저런 어떤 체계들, 특히 이제 뭐라고 하죠? 인수합병을 MMA라고 하나요? MMA? MMA인가? 그러니까 인수합병 뭐 이런 저기를 추진하려고 하니까 저런 것들 손을 보라고 한국 정부에 계속해서 이제 압력을 가해 오던 그런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차츰 문제가 되는 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97년에 그 이제 IMF 겪으면서 현실적으로 저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아는 사람들은 저거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조교할 때인데, 그 90년대 말쯤에 조교를 하는데, 저희 이제 이따가 마지막에 법률 상담 센터로 갔었어요. 근데 이제 센터 담당 교수가 그 서울 부장판사 하시다가 바로 학교로 오셨거든요. 그때 바로 학교로 어, 와서 왔고, 그래서 그분이 또 이제 그 로펌도 대표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같이 하는데 저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물어보는 저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항상 그 양반이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자기가 다 말한다. 야, 이거 어떻게 하니? 아이고, 왜 나한테 묻더라고, 나한테. 아니, 그래서 뭐 이제 상담 같은 거 들어오면 내가 답변 다 해놓고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 회사 정리 절차라면 이만한 실무, 그때 이제 서울지방법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앙지방법원 뭐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그때는 그 서초동에 있는 지방법원이 있고 나머지는 다 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실무 편람처럼 이렇게 뽑아 회사 정리 실무인가 그거 있는데 그거랑 그 연수원 교재랑 이렇게 주면서 그래서 도산법, 집행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나 집행이나 이런 것이 법과대학에서는 거의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리고 실무에서도 그리고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사법시험 딱 패스하고 연수원 가서 뭐 판검사를 하든 변호사를 하든 저런 쪽엔 관심을 아예 안 가졌지. 그래서 뭐 선택 과목 같은 거 하라고 하면 다 무슨 그 당시에 뜨는 여성, 환경, 노동 뭐 이런 거 하지. 저런 저기는 거의 신경을 안 썼죠. 근데 지금은 이런 쪽이 오히려 더 큰 뭐랄까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뭐 지금 로스쿨에서는 저런 거 가르치지도 않는데요.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려는지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들어가면 상당히 집행 쪽 그리고 뭐 이런 파산 쪽 이런 절차적인 면이 강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요. 저도 뭐 지금도 잘 아, 이해가 되는 듯 안 되는 듯 되는 듯 안 되는 듯 하면서 보는 저기들이 이쪽 분야니까 좀 그래요.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저거 통합하자. 제가 그리고 그때 이제 어쨌든 전공은 저는 민법이고 그리고 저희 연구실이 이제 민법하고 노동법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법 수업도 들어야 되는데 그 노동법 수업을 들으면서 그 임금 채권이 어떤 물건보다 우선한다는 물건과 대등하거나 물건에 우선한다는 게 근로기준법에 그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근로기준법에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물건보다 좀 우월한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파산법에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임금채권은 그냥 채권입니다. 임금채권은 그냥 채권이기 때문에 파산 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건들은 물건으로서 더 우선해서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을 때, 기업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을 때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 거죠. 임금 채권이 우선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아무런 저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학기에 발표하는 페이퍼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수업에 참여했던 다른 친구들은 전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뭐 하나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고 그때 저기 지금 대법관으로 간 김선수 변호사가 그때 석사과정으로 들어왔었거든요. 2000년대 초에 석사과정으로 있었는데 그 양반 얘기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대 자기는. 이게 왜냐면 이런 현실에서 이런 건 문제가 안 된다고요. 아니 그때까지 문제가 안 됐지. 그때까지 문제가 안 됐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다들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를 그거를 이제 민사소송법 세미나에 가서 그러니까 다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소송법 세미나에는 판사들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대학원생들인데 판사로 있으면서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발표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제 상당히 원래 이제 그 사람 이제 판사들이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자체로는 딜레마가 있어가지고 풀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파산법이라는 건 하나의 절차법이고 근로기준법은 실체법이고 서로 영역이 다른데 이게 어느 순간 딱 만나면서 서로 충돌을 해버리는 거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해결이 안 되고 무언가 정책적인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통합도산 보통 이제 이걸 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통합도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은 이 법률 명칭은 나중에 정해진 거고 그때는 이제 세 개를 합쳐서 통합도산법이라고 했어요. 통합도산법이 필요하다. 통합도산법 체계로 가자.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법률안 나오면서 이제 통합도산법이라고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요. 이 통합도산법에 그러니까 지금 채무자 회생 및 있죠. 여기 이게 만들어지면서 그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임금 채권을 이제 뺀 거예요. 파산 채권에서 임금 채권을 이제 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요. 여기 있죠.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고 여기 있죠. 회사정리법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주식회사만을 적용 대상으로 했고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해서 뭐 이런 문제. 회생 파산 절차는 개인, 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법이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고요. 개인, 중소기업, 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해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게 기대된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네. 저희가 파산 왜 이게 나오지? 네, 이렇게 그래서 파산 절차, 회생 절차, 개인 회생 절차, 국제 도산 절차 요 네 가지를 정하게 됐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면서 파산, 회생, 개인 회생, 그 다음에 국제 도산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된 거죠. 국제 도산 절차 궁금하신가요? 국제 도산 절차 궁금하신가요? 네? 국제도산, 네, 재밌을 것 같지요? 네, 진짜 다른 분들께, 국제법 하시는 분들께 문의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국제도산에 관한, 그러니까 저희 이제 도산법 관련은, 이 통합도산법 관련된 책들 보면은 국제도산 절차는 대부분 간략하게, 그냥 국제에 들어가면은, 이제 영역이 달라져요. 이쪽은 국내법이고 이쪽은 국제법이니까 이제 전공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런 국제법 하는 사람들이 국제통상법이나 이런 거 있거든요. 국제법 전공 중에 통상법 그런 분야에 하는 분들이 저걸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파산, 회생, 개인 회생 이렇게 저희 이제 를 많이 이제 다루게 되죠. 그래서 파산을 보시면요. 네. 좀 책이 책이 무거워서 책 들고 오기는 그렇고 그 집에 뭐 복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냥 찍었는데 영 안 좋죠. 이거는 뭐 대략 어떻게 가는지 이제 보자라는 거고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제 파산 신청하고 뭐 형식 심사 형식적 그 이제 어떤 형식에 대한 심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보정명령, 이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보정명령 내리고, 그래서 보정하고 뭐 예납결정 내리면 그 돈 예납하고, 돈 안 내면 기각하고, 뭐 그다음에 뭐 이게 안 갖춰지면 각하하고 뭐 그런 등등 하다가 뭐 실질 심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파산을 선고를 합니다. 파산 선고를 하고, 파산 관제인 선임 채권 신고 기간 제1회 채권자 집회 기일 채권 어쩌고 해서 채권자 집회하고, 뭐 이제 여기 이제 적국 재산 처리, 소국 재산 처리, 이런 쪽에 이제 적국 재산, 소국 재산 이렇게 오니까 조금 감이 오시나요? 적국 재산, 소국 재산, 뭐 이게 자산과 부채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이제 배당하고 뭐 어서 파산 종결 뭐 이렇게 그냥 대략적인 흐름을 보시고요. 대략적인 흐름이 이런 거고. 네, 이거는 조금 더 다른 책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그래서 파산 신청, 파산 선고 뭐 쭉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간단하게. 아예 제가 이렇게 줄여버렸습니다. 진짜 간단하지 않나요? 파산 신청에서 시작해요. 파산 신청, 그러니까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해서, 그러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을 선고하는, 그러니까 이제 절차를 다시 이제 세분을 하면은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파산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 그다음에 파산 재단을 관리하는 절차, 마지막으로 파산 종결 절차. 이렇게 이제 크게 넷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산 선고 절차, 파산 채권 확정 절차, 파산 재단 관리 절차, 그리고 파산 종결 절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의가 아니라 이제 회생이죠. 자꾸 저도 법이 폐지가 된 지가 한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자꾸 화의라는 소리를 하게. 회생 절차. 예, 뭐 회생 절차 개시 신청하고 심사하고 개시 결정하고 뭐하고 회생 계획안 제출 명령 내리면 계획안 제출하고 심리 결의하고 뭐 계획 인가하고 계획 수행하고 종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역시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밑에서 이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해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사하고 개시 결정 내리는, 그러니까 파산 선고 절차하고 같은 거죠. 심사하고 개시 결정 내리는 절차. 그다음에 회생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 그리고 이제 회생 계획을 뭐 이제 수립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회생 계획을 다 수행을 하는 것까지 회생 계획을 수행하고 마지막에 회생 절차를 종결하게 되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개인 회생 절차인데요. 개인 회생 절차는 아마 대부분 분들은 개인 회생 절차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개인 회생 절차는 그 뭐랄까, 이게 변호사를 만나야죠.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게 빠를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저희는 결국에 기업의 문제니까 핵심적인 건 노사 관계와 그 노동 관계와 관련이 된 어떤 파산 회생의 문제니까 개인 회생 문제는 이제 어, 어, 개인 회생 문제는 그렇게 저희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저희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개인 회생 절차는 뭐 이제 그냥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이제 파산과 회생 절차인데요.
이 파산과 회생 절차에서 결국엔 이제 중요한 그 두 개를 보통 보면 그 도산 절차라고 해서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상당히 좀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파산을 위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회생을, 왜냐하면 파산과 비교하면서 회생을 설명을 해요.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식재산권법 체계를 설명할 때도 보면은 특허를 기본으로 놓고 특허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용신안, 뭐 디자인 상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조금씩 이게 조금씩 달라지는 내용들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제 파산과 회생이라고 하면 저희도 요 파산 절차를 좀 중심적으로 먼저 설명을 하고 드리고 그리고 회생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신청에서 종결까지 아주 세세하게 뭐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건 한 학기 가지고 좀 어려울 한 학기 갖고 어려우니까 이제 중요한 문제들 결국에는 저 속에 파산 채권이라는 저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권리들이 재산권들의 문제니까요. 그것들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게 이제 처리가 되어야 되고 있는지 그래서 파산채권 확정 재단 관리에서 권리들의 문제들을 좀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네, 이렇게 쭉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죠. 왜냐면은 왜냐면이 아니라 저희가 11월부터 이제 다시 수업에 들어가게 되니까 시험 기간엔 그냥 편하게 쉬시고요. 시험 기간엔 정말 편하게 쉬시고 시험 기간이 시험 보시는 거 있어요? 어, 시험 보는 과목들이 없어요? 좀 시험 보는 건 좀 치사해 보이기도 하는데 전에는 시험 기간에는 수업도 안 했는데 요즘 시험 보는 시간 외에는 수업을 대면 수업을 하라는 대면 수업이 원칙입니다라고 협박하는 것 같은 메일이 자꾸 교무처에서 전에는 그랬거든요. 그 시험 기간에는 수업을 하지 않는 게 저희 법과대학의 원칙입니다.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전혀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네, 그래서 11월에 이제 파산 그 권리들 주로 이제 절차는 간단하게 이렇게 네, 하고 관련된 그 이제 권리라든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학기에는 그 간단하게 뭔가 여러분들도 하나씩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저, 언제였지? 2020년에 했었나? 이제 그 사실관계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결문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거기에 있는 사실관계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해요. 사실관계만 이제 이런 어디 아까 저희가 이런 데 보면은 문헌 이렇게 있었잖아요. 어디 있나? 여기엔 아무거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런 데서 혹시 네, 요런 게 네, 요게 보통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보시면 들어가는 말, 기업 집단 도산 사건에 관한 일반론, 동양그룹 도산 사건에서 쟁점과 처리 결과, 뭐 마무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서론, 본론, 결론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뭐 기승전결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그 논문이나 보고서 작성 방식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여기 보시면은 들어가는 말 사안의 개요와 소송의 경과에서 사안의 개요, 원심 판단, 대법원 판결, 대상 판결, 그 다음에 연구해서 쭉 이렇게 되어 있죠. 연구해서 문제의 제기 및 논의의 순서, 법인 회생에 있어 부인권제도 일반, 뭐 집행행위 부인, 뭐 대상 판결의 검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이제 그 이렇게 노동대학원에서 수업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써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써.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노동법 전공자들이니까 그리고 노동법 그러니까 법학 전공자들이니까 이렇게 쭉 써오라고 그냥 과제를 내주죠. 그리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은 전공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저기 언제지 2020년에 과제를 이렇게 냈었어요. 이게 좀 안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사안의 개요. 사안의 개요가 뭐냐면 그 사실관계입니다. 그 사건이 어떠한 사실을 다루고 있는지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원심법원 어떻게 판단을 했고, 그러니까 그, 그 전에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는 무엇을 가지고 다투는지, 그래서 원고는 어떻게 주장을 하고 피고는 또 거기에 어떻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저기죠. 이제 그래서 원심 판결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고 마지막에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이런 문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이제를 찾는 게 이제 그 숙제였는데, 네, 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대법원 판결, 원심 판결, 그러니까 고등법원 판결이나 가능하면 이제 지방법원 판결까지 다 드렸는데 사실 저건 찾기가 되게 쉽거든요. 판결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판결문을 읽고 좀 살을 붙여가면서 써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옆에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오면 왜냐면 이게 판결문 하나 볼까요? 판결 아무거나 하나 보면은 여기 이제 판례 법원 간의 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지. 판례 서울고등법원, 예, 이렇게 서울고등법원 판결인데 뭐 대법원 판결이 있으면 좋은데 여기 있죠. 기초사실 나오고 관련 법령 나오고 반수 청구에 관한 피고 주장 나오고
뭐 주의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제 법원 판단 나오고,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결문을 쓰면서 목차까지 달아가지고 친절하게 다 써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탁 들고 오면은 그냥 예,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 그러니까 읽어만 받으면은 이게 이제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다시 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긁어오면 되는 거예요. 긁어오면. 사실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저 기초사실 해서 이렇게 그냥 쑥 들고 오면 되는 겁니다. 들고 오면. 네, 그래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뭔가 이걸 잘못했구나 해서 안 했거든요. 잘못했구나 해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안 하게 된 이유가 그거였어요. 마땅히 다른 것도 없고 그것도 그렇고 해서.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예전에는 어떤 논문과 같은 논리성이 상당히 중시가 됐는데 앞으로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논리성보다는 어떤 서사라든가 서사라고 해야죠. 이야기를 이렇게 풍부하게 끌어내는 좀 더 어떻게 본다면 논리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그럴 생각입니다. 어떤 사실관계가 있다면 그 사실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충분히 어떤 사실관계가 있다면 충분히 추정되는 사실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를 써보는. 저는 이제 많이 쓰는 건 이렇게 길게 쓰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요. 보통 이렇게 이제 뭐 페이퍼를 제출해 주세요 하면 막 20쪽, 많으면 막 60쪽까지 그거 읽는 것도 힘들어. 저는 한 쪽이면 됩니다. 한 쪽. A4 한 쪽. 진짜. 음. 학부생들 그 출석까지 내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제발 5줄만 쓰라고. 5줄. 이 컴퓨터 화면으로 5줄 넘기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는 이렇게 베껴오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예, 어디서 괜찮은 것 같으면 막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베껴 놓으면 네, 그게 아니라 자기가 좀 정리해서 쓰려면 정리를 해서 써야지만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어,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주제들 있잖아요. 이 파산과 관련된 주제, 그리고 이제 파산, 그 다음에 뭐 임금 채권 우선 변제 문제, 채당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괜찮은 사례들이 없습니다.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 전체적인 이제 노동관계라는 측면에서 넓혀보자면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건이 있고, 그냥 재미있을 것 같은 사례, 재밌을 것 같은 사례는 뭐 사랑과 전쟁 같은 게 재밌겠죠. 네. 거의 이제 막장 같은 사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상당히 좀 이게 충격적인. 그래서 그래서 꼭 전에 이제 노동대학원 수업할 때도 꼭 법학 전공 안 한 분들이 어쩌다 들어오거든요. 그분은 이제 발표를 못 시켜요. 이제 이렇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전혀 생소한 분야니까. 그래서 또 저기 이렇게 뭐냐면 이해를 못하는 종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꼭 있어요. 동아일보 기자죠. 그 기자들은 진짜 싫어하는데 저도 중앙일보에 3년 있었는데 물론 기자는 아니었지만 기자들은 되게 싫어했거든요. 예,
정말 이제 뭐래 정말 싸가지 없는 자기가 법학 전공 안 하고 여기 들어와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다른 사람은 다 이해가 되는데 혼자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재밌는 사례를 하나 줘요. 재밌는 사례를 주고 제일 먼저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재밌는 사례는 대부분 뭐 이제 그 사랑과 전쟁 같은 또 이제 가족 입양 파양 있고 그런 문제들. 네. 이게 조금 오래된 사건들이 많은데 오래된 사건들이 많으면서도 사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거 이제 왜냐면 여기 이 사실들은요 굉장히 이제 무미건조하거든요. 왜냐면 이 법률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적은 거예요. 뭐 실제 저기는 있는지 그거를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마치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중간 시험 기간은 그냥 나는 노동관계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할 건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지나고 나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12월 말까지 12월 말은 너무 늦나요? 12월 한 중순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를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사례를 맡게 되는 건지는 이제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걸로 할까요? 그래야 재밌을 것 같잖아요. 무작위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아니요. 제가 사례를 드릴 거예요. 판결문을. 이런 판결문 있잖아요. 네. 아니, 이제 네. 아예 배정을 해드려요. 그게 이제 사다리 타기를 할까요? 근데 이제 노사 관계로 할지 아니면 그냥 재밌는 사례로 할지를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사다리를 타는 걸로 하죠. 네, 여기서 벌써 재밌는 거 나온 것 같은데 대통령 비서실장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서면질에 대해 답변서를 작성 제출한 행위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세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거 언제 거지? 예,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시 참조하려고 2020년이네. 2020년. 예. 채권 출시위원회 예. 계속 지금 이제 노동자성에 관한 그러니까 어, 판결들, 뭐 사건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그 노동위원회도 그렇고, 뭐 이제 노동부도 그렇고, 노동자성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 어떤 이제
노동법 자체가 강행 규정으로 짜여져 있다 보니까 그 강행 규정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외주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돌렸잖아요. 그래서 사용자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 어떤 노동 계약 관계, 노동 관계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일반 민사 관계, 뭐 도급 관계, 위임 관계 이런 식으로 자꾸 밖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그게 이제 뭐랄까 그게 있는 거죠. 철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네, 결국에는 그 노동의 종속성이라고 했을 때 그 종속 노동 관계인가가 핵심이거든요.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가 그 문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사용 종속 관계의 저기를 자꾸 이제 넓혀가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자꾸 변하고 있잖아요. 사용 종속의 내용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이제 지금이 뭐라 그래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 자꾸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데 그럼 당연히 사용관계 또는 사용관계 그 어떤 종속성, 노동의 종속성 이런 것들의 내용들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노동법의 규율이 그런 이제 그런 측면에 이제 새롭게 적응하는 게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좀 너무 일방적으로 해서 이 어떤 구시대적 규제의 문제로 자꾸 노동법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지 않나. 이게 참 우려스러운 게 그런 거거든요. 저도. 왜냐면은 이 노동법이 갖고 있는 어떤 좀 견고해 보이는 거, 어떻게 보면 또 낡아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그 결국에는 전 근대적 노동 관계를 부활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그리고 그런 게 그러니까 보편적인 관계는 아니더라도 그런 노동 관계가 현실에서 약간의 소수의 그 저기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없앨 수가 없는 저기로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노동법이 낡았다. 그 더 낡은 시대로 가지 되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그런 분들한테 저는 별 그렇게 안 보다가 우연히 그 국군의 날 기념행사 하는 거 봤는데 기념행사 끝나고 그 대리석이에요, 송판이에요. 머리 으깨는 강목 들고 나와서 왜냐면 30년 전에 저도 했거든요. 물론 그런 특전사 이런 데는 아니지만 그 진짜 뭐지? 그 자갈밭에서 특공무술 한다고 자갈밭에서 이게 뭐그 낙법시키고 그 아니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금 2000년 20세기도 20년이 지났으면 정말 어떤 과학적인 그래서 뭐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우리 인공위성도 있으니까 인공위성의 신호로 보내가지고 뭐 이런 하는 좀 첨단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게 음, 좀 그래요. 이제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낡은 거, 낡아서 고쳐야 될 거, 그거는 그거는 오히려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물론 낡았지만 꼭 이거는 지켜야 되는.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전공하는 게 민사책임법인데 민사책임법에서도 그 플러드 게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수문이라는 플러드 게이트. 플러드 게이트라는 게 뭐냐면 수문은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문은. 왜냐하면 수문을 열면 물이 다 빠져나가죠. 잘못 열면 댐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헌법하는 사람들은 또 문지기라고 하거든요. 문지기가 이제 성을 지키잖아요. 성.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2주 동안 잘 좀 쉬시고 저희 이제 11월 1일 날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